데비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분비학이라는 분야의 경계, 이게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특정 분비선하고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 여기에 초점을 맞춰왔죠. 근데 최근에는 뭐 뇌나 위장관, 심지어는 지방 조직 같은 곳에서도 호르몬 역할이 발견되면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분비학의 고전적인 정의, 그러니까 주요 분비선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여전히 핵심일까? 아니면 신경계, 면역계 같은 다양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 계속되는 새로운 호르몬 발견을 생각해서 그 정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내려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은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도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더군요. 저는 내분비학의 그 고전적인 틀, 그러니까 분비선과 호르몬 조절이라는 핵심 원리가 여전히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중심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현대 내분비학이 마주한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미래 과제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더 넓은 정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분리학은요, 정밀의학이라는 말이 뭐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그 개념을 실천해 왔어요. 목표는 항상 항상성의 유지 또는 회복이었고, 이걸 위해서 정밀하게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서 치료를 조절했죠.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고 또 어떻게 작용하며 어떻게 피드백을 통해 조절되는지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됩니다. 그 자료 389장에서도 이 개념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 부족하면 생리적인 수준으로 보충해주고 반대로 과잉 상태, 특히 이제 양성종양 때문이라면 수술이나 약물로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죠. 뭐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췌장선, 부신, 생식선 같은 이런 고전적인 내분비선 중심의 접근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발견들도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면역 측정법 같은 호르몬 측정 기술의 눈부신 발전도 이런 고전적 접근법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고전적 정의가 가진 한계,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어요. 내분비학을 단순히 해부학적인 구조, 그러니까 분비선이라는 장소에만 딱 묶어두는 건 이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요. 요즘 내분비학 연구를 이렇게 보면 신경계, 면역계, 심혈관계 같은 다른 시스템하고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뇌에서 중요한 펩타이드 호르몬들이 발견되면서 신경내분비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했잖아요. 또 위장관에서 나오는 GLP-1이나 그렐린 같은 호르몬들은 식욕 조절하고 혈당 관리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렙틴은 에너지 균형에 중요하죠. 심장에서는 또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심박 나트륨 이뇨펩티드 ANP라고 하죠. 그게 나오고 신장에서는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 EPO가 나오고요. 이 기관들은 분명 고전적인 의미의 분비선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게다가 면역계와의 상호작용은 또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일형 당뇨병, 그레이브스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은 면역계가 내분비 기관에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죠. 이건 단순한 분비선 기능 이상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장 호르몬이나 렙틴 수용체가 사실은 사이토카인 수용체 계열에 속한다는 점, 또 많은 펩타이드 호르몬의 신호를 전달하는 그 G단백질 연결 수용체, GPCR, 그러니까 세포의 주요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 시각이나 후각 같은 다른 감각 과정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은 내분비학이 얼마나 다른 생물학 분야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 해부학적 기준보다는 어떤 기능을 하고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여기에 기반은 더 넓은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신경계나 면역계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비전통적 기관에서의 호르몬 발견이 중요하다는 점,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경 내분비학이나 면역 내분비 상호작용 연구는 정말 흥미로운 분야죠.
하지만 저는 이런 발견들이 고전적인 내분비학의 핵심 원리를 폐기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잡한 상호작용들도 결국에는 호르몬 작용과 피드백 조절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카테코라민이나 안지오텐신2 같은 물질들도 결국 특정 조건에서 분비되고 표적기관에 작용하며 복잡한 피드백 루프를 통해 조절되는 그런 호르몬 시스템의 일부로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확립된 진단 및 치료 원칙, 즉 호르몬 수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항상성을 회복하려는 접근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새로운 발견들은 기존의 강력한 개념적 틀을 확장시키는 것이지 그 틀 자체를 버려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피드백 조절,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코르티솔의 면역 억제 효과는 단순히 호르몬 분비, 표적 작용, 피드백 이런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거든요. 면역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들이 역으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PA축에 영향을 미쳐서 코르티솔 분비를 조절하기도 하죠. 이건 명백히 양방향 상호작용이에요. 자가면역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면역계가 내분비 기능을 망가뜨리는 상황은 단순한 호르몬 조절 이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또 이니빈, 그렐린, 렙틴 같은 호르몬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내분비학의 중요 연구 대상이 된 것은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생식선, 위, 지방이 전통적인 분비선이어서가 아니라 그 기능적 역할, 즉 생식 조절, 식욕 조절, 에너지 대사 조절 등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내분비학의 관심사가 이미 해부학적 위치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따라서 기존 틀의 단순한 확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다양한 조직 기원을 넘어서 기능적 역할과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질병의 기전과 진단, 치료 접근법 측면에서 보면요. 고전적인 분류가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그 표 388-1에서도 제일 정리되어 있듯이 내분비 질환을 크게 호르몬 과잉, 결핍, 저항성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접근법은 진단과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아주 실용적이거든요. 실제로 양성 종양 때문에 특정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 수술이나 약물로, 반대로 기관 손상이나 유전적 문제로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리적인 수준으로 보충해주는 치료가 매우 성공적이었죠.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한다거나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쿠싱병을 수술로 치료하는 것처럼요. 또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 흔히 MEN1과 MEN2로 불리는 유전 질환들의 분자적 원인을 밝혀낸 것은 고전적 접근법과 유전학이 만나서 얼마나 강력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특히 그 MEN2 증후군에서 RET 원종양 유전자의 특정 돌연변이가 갑상선 수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알아내서 위험군을 미리 선별하고 예방적으로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접근법의 실질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세 가지 분류, 즉 과잉, 결핍, 저항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중요한 상태들이 너무 많다고 봐요. 명확하게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는 그 틀로 잘 설명이 되지만 예를 들어 2형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과잉인 상태가 아니죠. 초기에는 오히려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비만에서 흔히 보이는 렙틴 저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지방이 많아서 렙틴 수치는 높은데 정작 뇌는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죠. 최근에는 또 면역 항암 치료 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내분비 질환들이 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단순한 과잉, 결핍, 저항성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면역, 내분비 상호작용의 결과예요. 이런 기능적 저항성 상태는 단순한 호르몬 양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수용체 수가 줄어들거나 다운 레귤레이션 또는 수용체 이후의 신호 전달 경로가 둔감해지는 디센시타이제이션, 훨씬 복잡한 기전이 관여해요. 때로는 이런 변화가 가역적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런 상태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분비선 기능 이상 모델을 넘어서서 세포 신호 전달과 시스템 전체의 동적인 상호작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MEN 징후군 규명, 물론 훌륭하지만 그것이 모든 내분비 질환의 복잡성을 다 대변하지는 못하는 거죠. 호르몬 측정과 그 해석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호르몬 수치는 뭐 하루 중에도 변하고 뭐 일주기 리듬, 식사나 수면, 스트레스, 또 복용 중엔 약물,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혈액 내에서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활성을 띠는 유리형, 프리폼 호르몬 농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한 번 측정한 기저 호르몬 수치만으로는 정상과 비정상을 다르기 어렵고 정상 범위도 꽤 넓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때로는 억제 검사, 예를 들어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 같은 거나 또는 자극 검사, ACTH 자극 검사 같은 동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점이 시스템적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전적인 피드백 조절 원리에 기반한 접근법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을 평가할 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죠. 그거랑 갑상선에서 직접 나오는 유리티록신, 프리T4 수치를 함께 측정해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축 전체의 상태를 평가하잖아요. 칼슘 대사를 볼 때도 혈중 칼슘 농도와 부갑상선 호르몬 PTH 수치를 동시에 측정해서 부갑상선의 반응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요. 이런 방식은 고전적인 축, 엑시스 개념과 피드백 원리에 기반한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면역 측정법이나 24시간 소변 검사, 그리고 말씀하신 동적 검사들을 통해 얻은 수치를 환자의 임상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기존에 잘 확립된 내분비학 지식 체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복잡성 자체가 오히려 고전적 틀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호르몬 수치의 정상 범위가 넓고 다양한 생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정상 수치와 비정상 수치를 나누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시스템 전체의 동적인 상태와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한 시점의 수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스템이 자극이나 억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만 병적인 상태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최근에 질량 분석법,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같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어려웠던 여러 종류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펩타이드 호르몬들을 한 번에 그리고 매우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특정 축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호르몬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네트워크나 대사 경로 전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의 전체적인 생성 및 대사 패턴, 스테로이드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그걸 분석해서 특정 효소 결핍 질환을 진단하거나 다양한 대사 관련 펩타이드를 동시에 측정해서 대사 증후군의 병태 생리를 더 깊이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기술의 발전은 내분비학에 다루어야 할 정보의 복잡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따라서 더 넓은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생각해요. 측정 기술의 발전 방향 역시 내분비학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내분비학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그 자료표 388-2에서도 언급되듯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그리고 자가면역과 관련된 내분비 질환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막대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복잡한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분비학의 근본적인 재정의를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내분비학의 범위는 역사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호르몬이 발견되고 호르몬 작용 기전이 더 깊이 밝혀지면서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호르몬이라는 화학적 신호 물질이 특정 세포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통해 이동하고 멀리 떨어진 표적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 반응을 일으키며 이 과정은 정교한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 조절된다는 핵심 원리, 즉 자료 389장에서 언급된 그 개념적 틀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틀은 상당히 유연해서 새로운 발견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근본적인 재정의라는 표현보다는 이 강력하고 검증된 기존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원리를 유지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만, 대사증후군, E형 당뇨병, 그리고 자가면역 관련 내분비 질환들처럼 유병률이 매우 높고 여러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런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비선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신경계, 면역계, 소화기계의 심혈관계, 그리고 대사 시스템 전반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연구의 중심에 두는 보다 시스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내분비학의 정의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미래 연구와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기존 틀의 확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 군집, 그것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그것이 숙주의 대사 및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내분비 질환 발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한데, 이건 고전적인 내분비학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을 보여주죠. 이런 복잡한 질환들의 근본적인 병태 생리를 파악하고 정말 혁신적인 예방 및 치료 전략을 개발하려면 때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개념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위해서는 좀 더 열린 자세로 정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분비학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내분비학의 고전적 정의, 즉 특정 분비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과 그 정교한 피드백 조절이라는 핵심 원리에 기반한 접근법이 여전히 진단과 치료에 강력한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을 통합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에 저는 신경계, 면역계 등 다른 생리 시스템과의 깊은 상호 연결성, 그리고 뇌, 위장관, 지방 조직 같은 전통적인 분비선이 아닌 곳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호르몬들의 역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국한되지 않고 그 기능과 시스템 전체에서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더 넓은 정의가 현대 내분비학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특히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대사질환과 같은 미래의 중요한 건강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내분비학의 범위를 정의하는 문제가 단순히 학문적인 논쟁을 넘어서 우리가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전적 틀이 제공하는 명확성과 견고한 기반의 가치, 그리고 또 끊임없이 확장되는 지식과 복잡성을 포용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 시스템은 정말 놀랍도록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오늘 저희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그 복잡성을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탐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